쓸모없는 늙은이. 이 한마디가 78세 할아버지의 귓속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조사로 살아온 김영수 할아버지. 자식을 위해 집을 사주고 결혼 자금을 대주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보탰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제 그를 짐이라 여겼고 아들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남은 건 몸뿐이야. 돈은 없어. 아들이 발견한 통장에는 고작 몇만 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버려진 할아버지의 비밀.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8세의 가을은 유난히 쓸쓸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행나무 잎새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떨어지는 낙엽을 세다가 문득 그는 자신도 저 잎사귀처럼 누군가의 기억에서 조용히 떨어져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평생을 교단에 섰던 그였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읽었고 칠판 앞에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쳤다.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 대로 자신도 살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몸이 약해졌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무릎이 시큰거렸다. 기억도 가끔씩 그를 배신했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찾다가 이마 위에 올려놓은 걸 발견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짧고 날카로운 한숨. 그 소리는 할아버지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나이가 들수록 활자는 작아지고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였다. 낮고 조심스럽지만 방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말소리는 또렷했다. 여보, 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계속 잃어버리시고.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게 어제도 3번이나 밥 먹었냐고 물어보셨어. 아들의 대답은 더 무거웠다. 할아버지는 손에 든 책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치매 온 거 아닐까? 병원에 한번 모셔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솔직히 병원 가봤자 뭐 특별한 치료법도 없잖아. 그럼 어떡하려고? 계속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애들도 있고 우리도 바쁜데 아버지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정적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지만 할아버지의 귓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곳이 낫잖아. 우리가 어설프게 돌보는 것보다. 며느리의 말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듯한 어조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표지에 적힌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눈물 때문인지, 노안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 교사 월급으로는 넉넉지 않았지만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들 대학 보냈다. 결혼할 때도 집 마련해줬다. 손주들 학원비도 보탰다. 그렇게 살아왔건만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다. 버려질 준비를 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창밖의 낙엽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낙엽들이 땅에 닿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끝의 소리를.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약해졌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건만 정작 자신은 그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씁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펐다. 이튿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국그릇 하나, 반찬 몇 가지를 건성으로 차려놓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아들은 신문을 펼쳐들고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밥 안 드세요? 아들이 마지못해 물었다. 응, 배가 안 고프구나. 그럼 드시고 싶을 때 드세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발걸음마다 쿵쿵 울리는 소리가 공허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친구들과 외출을 했다. 아들은 회사에 가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다. 집 안에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다. 째깍, 째깍, 째깍. 규칙적이지만 무심한 소리.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외로움이란 이런 것이었다. 사람들 속에 있으되 혼자인 것, 가족이 있으되 버림받은 것.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첩이 있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온 가족이 모여 웃고 있는 사진. 그 속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미 과거의 것이었다. 사진 속에 갇혀버린 추억일 뿐. 할아버지는 사진첩을 덮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온기가 천재의 냉기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가족들이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귀찮음과 피곤함,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걸 느꼈다. 온몸으로 느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언제부터 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사람이 아닌 짐이 되어버렸을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쌀쌀한 가을 바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무시는 서서히 찾아왔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묘했다. 며느리의 대답이 조금씩 짧아졌고 눈맞춤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침 인사를 건네면 고개만 까닥였다. 밥상을 차릴 때도 할아버지의 자리는 가장 나중이었다. 식구들이 다 앉고 나서야 마지못해 그릇 하나가 추가되었다. 반찬도 달랐다. 가족들 앞에는 따끈한 계란찜과 고등어구이가 놓였지만 할아버지 앞에는 어제 남은 김치와 된장국뿐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니, 내색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불평처럼 들릴까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김치 한 조각, 밥 한 숟가락. 그렇게 끼니를 때웠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입 안에서 씹히는 모든 것이 무미건조했다. 며칠이 지나자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님, 또 그 얘기세요? 어제도 들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할아버지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던 모양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방금 전 일도 가끔 잊어버렸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크고 깊은 한숨. 그 한숨 속에는 피곤하다, 지겹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라는 말들이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아꼈다.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애썼다. 거실에 나가지 않았다. 방 안에만 머물렀다.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고 할까봐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다. 하늘이 파랗다가 회색빛으로 변하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어느 날 오후였다.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니, 나 진짜 못 견디겠어. 아버님이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는데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야. 미치겠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할아버지는 복도에 멈춰 섰다. 요양원 알아보고 있긴 한데 남편이 자꾸 미루네. 자기 아버진데 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해?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맞아. 효도는 아들이 해야지. 근데 정작 고생하는 건 며느리잖아. 밥도 내가 차리고 빨래도 내가 하고.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 할아버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화장실에 가려던 걸 잊어버렸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보이지 않고 싶었다. 존재하지 않고 싶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와르르 무너졌다. 소리 없는 붕괴. 할아버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었다. 추위 때문도 병 때문도 아니었다.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짐이구나. 그들에게 나는 그저 짐일 뿐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다. 교사 월급은 적었지만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다. 아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마련, 모두 할아버지의 손에서 나간 돈이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지저귀값, 분유값을 보탰다. 그렇게 살아왔건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과거의 헌신은 현재의 냉대를 막아주지 못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다. 할아버지도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만 집중했다. 많이 먹어. 우리 딸 학교에서 힘들었지?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정말? 우리 아들 최고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그 온기는 할아버지에게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투명 인간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되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였다. 밥을 먹다가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손에 힘이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났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며느리가 차갑게 쳐다보았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말은 조심하라는 것이었지만 어조는 달랐다.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로 옮겨갔다. 텔레비전을 켰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웃음소리가 화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손주들도 깔깔거리며 웃었다. 며느리와 아들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곳에 없었다. 방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아무도 아버지, 같이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홀로 남은 방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아내와 찍은 결혼 사진이었다. 50년도 더 된 흑백 사진.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10년 전 겨울이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혼자였다. 아니, 가족이 있었지만 혼자였다. 더 외로운 종류의 고독이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액자 속의 아내는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아내와 손을 잡고 걷던 거리.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가족 모두가 모여 웃었던 명절. 그 모든 것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며칠 후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모양이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렸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마디 던졌다. 아버님, 저 나갔다 올게요.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문이 닫혔다. 쾅. 짧고 단호한 소리였다.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고픔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공허했다.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아들은 회사에 갔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다. 집 안에는 할아버지 혼자뿐이었다. 텅 빈 공간, 텅 빈 시간, 텅 빈 마음.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에게는 갈 곳이 있었다. 할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해가 기울었다. 저녁놀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드저 하루가 끝나간다는 신호로만 보였다. 또 하루를 견뎌냈다. 내일도 견뎌내야 한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이 있었다. 젊은 시절 쓰던 일기장이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바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아내와 바닷가에 다녀왔다. 파도 소리가 아름다웠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밝은 눈빛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 할아버지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행복이 선재의 불행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투명인간으로 존재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 외로움을 견뎌야 할까? 대답은 없었다. 어둠만이 방 안을 채워갔다. 봄이 왔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는 계절의 변화조차 무의미했다. 창밖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흩날렸다.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거닐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방 안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냉기가 가시지 않았다. 마음의 냉기였다. 그날도 아침은 고요했다. 아들은 신문을 보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손주들은 학교 갈 채비를 했다. 할아버지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아니, 먹는 척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목 넘김으로 가지 않았다. 삼키는 것조차 버거웠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셔야죠? 아들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아니, 괜찮다. 검진 날짜 잡아놨다니까요. 가셔야죠. 의무적인 말투였다. 관심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말이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게 편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오후였다. 할아버지는 방에서 쉬고 있었다. 몸이 무거웠다. 혈압 재고, 피 뽑고, 검사받느라 지쳐버렸다. 의사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병든다는 것을. 그때 방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손에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방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아들이 손을 내저었다.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말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피곤함과 귀찮음이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침대에 앉았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공간이 타인의 손에 의해 정리되는 것을. 아들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낡은 안경, 다 쓴 볼펜, 영수증 더미, 약봉지들. 그러다 손이 멈췄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런 봉투 하나가 나왔다. 테이프로 꽁꽁 봉인되어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봉투를 들어 보였다.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기억이 흐릿했다. 언제 넣어둔 건지 가물가물했다. 그냥 옛날 서류들이다. 버려도 돼요? 열어봐라. 아들은 테이프를 뜯었다. 안에서 통장 몇 건이 나왔다. 낡고 오래된 통장들이었다. 표지가 발에 있었다. 아들은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표정이 변했다. 이게 전부예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이 계좌는 3만 원, 저 계좌는 5만 원, 또 다른 계좌는 7만 원. 모두 합쳐봤자 얼마 되지 않았다. 아들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아버지, 이게 다예요? 다른 건 없고? 그게 다다. 아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기대했던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통장들은 그저 잊혀진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알았어요. 그냥 두죠. 아들은 통장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아무렇게나 서랍 안에 던져 넣었다. 쿵! 무심한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무엇이 떨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통장이 떨어진 건지, 기대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존중이 떨어진 건지. 아들은 방을 나갔다. 곧바로 거실로 향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방 정리했어? 응, 근데 별거 없더라. 무슨 말이야? 통장 몇 개 나왔는데 잔액이 고작 몇만 원씩이야. 전부 합쳐도 얼마 안 돼. 며느리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역시 그렇구나. 나도 예상했어. 선생님 월급으로 평생 사셨으니까 모았을 리가 없지. 그러게 솔직히 좀 기대했는데 기대. 뭘?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했거든.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더 빨리 결정해야지. 요양원 말이야. 알아, 나도 그 생각이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두 사람은 다시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공허했다. 적어도 방 안에서 벽에 귀를 대고 있던 할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금이 가 있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다. 오래전부터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저 지금 눈에 들어왔다. 그 금이 점점 커지는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나는 그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그들에게는 짐이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시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날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였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다.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꺼냈다.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보태서 집을 사줬다. 아들은 그때 고마워했다. 며느리도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오래 가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나중에는 잊혀졌다. 내가 해준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침묵만이 흘렀다. 밤이 되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지만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고프다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몸의 신호를 읽을 수 없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손주였다. 할아버지, 밥 안 드세요? 아니다, 배 안 고프구나. 그럼 나중에 드세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다시 고요해졌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별이 떠 있었다. 작고 희미한 별들. 저 별들은 얼마나 오래 빛나고 있을까? 수천 년, 수만 년. 그 긴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을까? 그러나 할아버지의 빛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다. 서서히, 조용히.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뒤척였다. 이리 눕고 저리 누웠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까?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거운 질문들이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할아버지는 그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제발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제발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제발 이 외로움이 끝나기를. 그러나 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삭막한 소리였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도 저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구나. 뿌리는 있지만 쓰러질 것만 같은 나무.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나무. 그렇게 할아버지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곧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 실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여름이 왔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할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식탁에 앉아도 고개만 숙였다. 누가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다. 말을 아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나았다. 침묵이 차라리 편했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었다. 몸도 약해졌다.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찼다. 밥맛도 없었다. 한 숟가락 뜨기가 힘들었다. 살이 빠졌다. 옷이 헐렁해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앙상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저게 나인가 싶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밥도 대충 차렸다. 아예 차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아버님,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이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먹고 싶은 게 없었다. 아니, 혼자 먹는다는 것 자체가 서러웠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아버지, 계세요? 형식적인 인사.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질문.
할아버지는 응 하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들렸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들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할아버지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다. 숨이 막혔다. 땀이 흘렀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이상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다. 위험했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와 조. 작은 목소리였다. 간신히 짜낸 목소리였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식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침대 끝을 잡고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손주가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할아버지 방문을 열었다.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엄마,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집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며느리가 달려왔고 아들이 뛰어왔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희미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119 불러, 빨리.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황한 목소리였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그 소리 속에서 할아버지는 흐릿한 의식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병원 응급실이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검사를 했다. 심전도를 찍었다. 피를 뽑았다. 할아버지는 그저 누워있을 뿐이었다.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다. 너무 밝았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가 없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갔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들이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은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다. 표정이 복잡했다. 걱정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기계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 삐, 삐. 심장 박동 소리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백색 천장, 백색 벽, 백색 커튼. 모든 것이 하얗게만 보였다. 아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졸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의 아들이 떠올랐다. 밝게 웃던 아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걷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늙어가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어른이 되었다. 아니, 걱정하는 걸까? 할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모양이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한없이 느리게.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변호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요? 왜요? 할 일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얼마 후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알던 변호사가 찾아왔다. 70대의 노변호사였다. 할아버지의 옛 제자였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자네 부탁이 있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숨을 고르며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다. 변호사는 경청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흘리지는 않았다. 참았다.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고 싶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아버지, 누가 다녀갔어요? 옛날 제자. 무슨 일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퇴원하시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서는 간호하기가 어려워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냉정했다. 요양병원. 결국 그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버지, 우리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아들이 변명처럼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실망, 체념, 슬픔,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결론을 내렸다. 할아버지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그저 딸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둥글고 환한 달.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은 금음달처럼 어두웠다. 빛이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이제 고지구나.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육체의 끝인지, 관계의 끝인지, 인생의 끝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모든 것의 끝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기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기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끝까지 간직하기로.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진실이 빛을 보게 하기로. 변호사가 가방 속에 넣고 간 서류 뭉치. 그 안에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어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비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 그것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마치 긴 여행을 끝낸 사람처럼.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여름밤의 바람. 그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할아버지는 그 흔들림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잠들었다. 깊고 고요한 잠 속으로. 이틀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새벽이었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혼자였다.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세상에 왔지만 떠날 때는 정막 속에서 혼자 갔다. 심전도의 선이 일직선으로 변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의사가 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할아버지는 떠난 후였다. 아들에게 연락이 갔다. 새벽 4시였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아들은 멍한 상태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들었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멈춘 것 같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며느리도 따라왔다. 영안실이었다. 하얀 천이 할아버지를 덮고 있었다. 아들은 천천히 다가갔다. 천을 걷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났다. 평온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처럼.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뒤늦게 밀려오는 감정이었다. 후회였다. 미안함이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이었다. 며느리는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알 수 없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할아버지가 평생 가르쳤던 제자들이 찾아왔다. 옛 동료들도 왔다. 이웃들도 왔다. 모두들 할아버지를 기억했다. 성실했던 교사, 따뜻했던 이웃, 정직했던 사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이 알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아니, 많이 달랐다.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 장학금 주셨던 거 평생 잊지 못해요. 한 제자가 말했다. 아들은 놀랐다. 아버지가 장학금을 준 적이 있었나? 몰랐다.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은인이십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다. 아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아버지는 돈이 없다고 했다. 통장에 고작 몇만 원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장학금을 줬다고? 어떻게?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었다. 관이 운구차에 실렸다. 화장터로 향했다. 마지막 길이었다. 아들은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아버지도 이런 풍경들을 보며 살았을까?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아들은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 사무실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해하면서도 찾아갔다. 작은 법률사무소였다. 오래된 건물의 3층이었다. 변호사는 70대의 노인이었다.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두 사람을 앉히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툼했다. 생각보다 훨씬 두툼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다. 아들은 긴장했다. 며느리도 자세를 고쳐 앉았다.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김영수, 본인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평범한 시작이었다. 아들은
귀를 기울였다. 본인은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으며 근면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본인은 30년 전 아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2채를 매각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부동산 2채? 그런 게 있었나? 그러나 아들에게는 한 채만 매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한 채의 매각 대금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며느리가 숨을 죽였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나갔다. 그 돈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고 불려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가 약 3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30억? 아들의 입이 벌어졌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읽었다. 또한 15년 전 서울 외곽에 구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당시 헐값이었으나 현재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시가 약 15억 원 상당입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30억 원에 15억 원. 합쳐서 45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다. 본인은 이 모든 자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첫째, 전 재산의 80%인 36억 원은 지역 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학생 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변호사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다. 둘째, 나머지 20%인 9억 원은 평생 본인을 돌봐준 간병인과 간호사들에게 분배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들이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희는요? 아들인 저는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셋째, 본인의 아들 김과 며느리 이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나갔다. 본인은 생애 마지막 3년간 가족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짐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대화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할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졌다. 본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의 교육비, 결혼자금, 신혼집 마련, 모두 본인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나중에는 잊혀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존엄입니다. 본인은 마지막까지 그 존엄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45억 원. 그 돈은 가족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눈물뿐이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다. 하지만 너희는 알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으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재산입니까? 아니면 존중입니까? 오늘 부모님께, 조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세요? 가 아닌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